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드립니다.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토 대 미러키 경기 시작으로 조금 경기가 있는데, 자, 일단 뭐 미러키 얘기 좀 해볼게요. 미러키가 요즘에 계속해서 타이트한 게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마햄 보기에는 별로라는 얘기가 되는데, 어제 인디애나한테 그래도 유의미한 격차를 벌리긴 했었다가, 근데 또 인디애나가 맹렬하게 좀 잘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전 경기 때 이 쿤보가 원래는 이제 리머텍을 많이 해야 되는 선수인데 세크라멘토한테는 진입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어제 경기에서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쿤보가 어느 위치에서 이렇게 좀 공격 시도를 했냐 이런 것들이에요. 이날도 뭐 3점 하나 꼽기도 하고, 그 전에는 이 인사이드에서 득점이 상당히 좀 적었었다, 외곽으로 많이 일려나가지고 미드레인지를 많이 썼다 이랬는데, 어제는 쿤보의 총 야투 시도가 21개나 됐었고 14개나 성공을 했었어요. 이 14개 중에서 특히 이 인사이드 빈도가 상당히 많은 거, 이게 쿤보다운 거거든요. 이 미러키가 사실 3점의 팀이라고 봐야 되는데, 게리 트렌트 주니어 지금 게트주를 못 써먹을 지경인 것 같아요. AJ 그린이나 뭐 다른 애들 3점들 다 잘 쏩니다. 근데 게트주가 지금 너무 패급 상태인 것 같아. 10개 중에 3개 넣었네요. 야투는 총 12개 중에 3개, 3점 10개 중에 3개 넣었고, 팀 3점이 42.6%다. 특히 후반전에 잘 터졌다. 그런 것들은 괜찮았는데, 인디애나한테 이런 좀 많은 자유투를 헌납한다던가 인사이드에서 약간 밀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아쉬웠던 것 같고요. 토론토 지난번에 이제 좀 멤피스를 쉽게 잡았어요. 그전 경기도 클리블랜드가 여러 선수들을 많이 뺐을 때, 이 토론토 최근에 2연승 중이긴 하지만은, 사실 이제 첫 경기 때 그 애틀랜타 잡고 나서 좀 빠른 농구로 맹렬하게 하다가 이후에는 좀 어려워했었거든요. 토론토의 올 시즌 3승 4패 스타트거든요. 봤을 때 나쁘진 않지만은 애틀랜타, 미러키, 댈러스, 샌안토니오, 휴스턴, 클리블랜드, 멤피스, 진 상대가 휴스턴, 샌안토니오, 댈러스, 미러키인데, 사실 진 상대들이 조금 빡센 거는 있기는 해요. 휴스턴이나 샌안토니오는 말이 필요 없는 강팀이고, 미러키한테도 나름대로 비볐지만은 그때도 졌었고요. 지난번에 이제 토론토랑 미러키가 붙은 적이 있었는데 맞대결 한번 볼게요. 그 토론토는 이제 미러키한테 4연패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도 시즌 초반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자, 이제 그날 경기 112 대 116으로 꽤나 많은 점수가 났습니다. 첫 쿼터 때 점수가 되게 안 났는데 이후에는 뭐 매번 60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빠르게 진행이 됐었고요. 쿤보 이날 14개 중에 11개 넣었습니다. 화면에 나온 게 또 그날 쿤보가 어느 위치에서 슛을 시도를 했냐 이런 건데, 인사이드 많이 시중을 하고 미드레인지 안 썼어요. 쿤보다운 모습입니다. 외곽슛도 3점을 2개나 넣어줬다. 참 쿤보가 되게 좀 가성비 있는 활약을 해줬는데, 약간 3점이 조금 아쉬운 게 있었고, 토론토는 3점이 40%로 터졌었어요. 그리고 잉그램도 나름대로 잘하고, 발에 또 20점에다가 이날은 퀴클리나 반즈 이런 애들이 조금 말아먹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토론토에서 가장 쓸모없는 선수 중에 하나가 퀴클리거든요. 지금 재계약해가지고 아마 연 3,500만 달러인가 막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퀴클리가 좀 쓸모가 없는 면모가 좀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나는 이게 미러키가 일단은 그 4일 동안 3경기를 해야 되는 일정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계속해서 원정 백투백을 하고 있기도 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이 쿤보도 지금 무릎 부상을 살짝씩 달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 어려운 흐름인지라, 내일은 또 갑작스럽게 혹시 또 쿤보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 추측이지만은 어쨌든 미러키가 일정상으로 좀 어렵다는 얘기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토론토 여기 보면 야투라든지 3점 꽤나 높은 확률로 던지고 있지만은 생각보다 점수는 많이 안 난다. 토론토는 이 페이스는 빠르게 지키는데, 근데 이제 하프코트 오펜스에서의 장점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얘네들 트랜지션 빈도가 많이 높습니다. 좀 속공일 때, 그럴 때 이제 확실한 마무리들, 얘네는 포워드 농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강점이 있는데, 미러키도 좀 약간 하프코트 오펜스 팀이거든요. 얘네들도 정돈된 상태에서 쿤보로 밀고 들어간다든지 찬스 외곽에서 만들어서 3점 쏜다 이런 팀인지라서, 토론토 같이 이런 역습을 많이 노리는 팀들, 그런 팀들이 약간은 유리한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미러키가 지금 요즘에 계속 똥게임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토론토의 4.5%는 저는 고려할 만하다고 보기는 보거든요. 그 전까지는 맨날 미러키한테 개발렸었는데, 가장 최근 경기도 나름대로 좀 비볐던 경기이기도 하다. 토론토는 홈발도 있는 팀이기도 하죠. 사실 이것도 그렇게 못 믿을 경기이긴 합니다. 좀 기준점이 마음에 안 들고, 237.5. 토론토가 저는 요즘에는 언더게임도 잦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야투의 퀄리티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고 있다든지, 오히려 수비가 안 돼가지고 많이 먹는데, 내일도 아마 쿤보의 높이에 고전하기는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쿤보도 상태를 조금 더 아침에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 혹시 모른다. 약간 뭐 그런 마인드도 있고, 미러키 쪽에서는 3점을 많이 쏘는데, 그 올 시즌도 지금 전체 3점은 2등 정도로 잘 쏘거든요. 근데 이 슛이라는 게 좀 그날 뭐 다른 면모도 있기도 하고, 237.5 꽤나 높은 기준점이라고 보입니다. 아마 안 건드릴 것 같고, 막연하게 토론토의 프렌 정도만 지금은 좀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카고 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시카고는 제가 주전이랑 벤치랑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큰 차이는 없다. 전부 다 뭐 비슷비슷한 스타일로 5아웃 라인업으로 부세비치도 3점 쏘고 벤치 센터인 제일런 스미스까지 3점을 쏴요. 그리고 이제 기디의 지휘 아래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래 같으면은 저는 화이트의 팀으로 시카고가 새롭게 재편을 될 거라고 봤는데 요즘 보면 그냥 기디의 팀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사실 화이트, 콜린스, 도슨보면은 팀의 핵심 로테이션 자원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시카고는 뭔가 그날그날 좀 3점이 오락가락하는 날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최근 5경기 기준으로 양 팀이 3점을 2, 3등으로 꼽고 있고 지금 시즌 전체로 봐도 각각 시카고는 3등, 필라델피아는 4등 정도로 3점을 잘 꼽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필라델피아가 리그 전체에서 가장 득점을 많이 올린다. 시카고는 6번째라 점수가 상당히 많이 뽑히는 애들이기도 합니다. 뭐 템포도 빠른 편이고 제가 이 필라델피아가 지금 페이스상으로는 순위권에 없는데 그거는 엔비드 때문인 부분도 있다. 엔비드가 살짝 이제 부상도 달고 있으니까 지금도 출전 시간 제한이 있다거나 백투백은 안 뛰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마 내일도 엔비드가 뭐 길게는 안 뛸 것 같고 그래도 엔비드 정도의 플레이어가 있으면은 그리고 얘가 출전할 때만큼은 공격에서는 충분히 뽑아주잖아요. 그리고 공격에서도 엔비드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속공보다는 하프코트 오펜스를 많이 노리거든요. 그래갖고 약간 필라델피아 페이스가 느린 건데 어쨌든 엔비드가 있으면은 공격은 조금 된다. 하지만 수비에서 잃는 게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필라델피아가 좀 이제 오바 게임이 많고 1, 2, 3쿼터에 많이 뒤지고 있다가 막판에 역전하는 경우들 혹은 뭐 추격하는 그림들 그런 것들이 매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필라델피아는 오바팀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시카고도 뭔가 작년처럼 페이스가 리그 뭐 최상위권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빠르게 하긴 하는 편입니다. 시전 경기 필라델피아는 브루클린은 아주 뭐 대학살을 했는데 그때 이제 1쿼터 때 점수가 엄청 많이 터졌었어요. 그러다가 2, 3쿼터 때 91점밖에 안 났습니다. 브루클린의 3점 팅팅쇼가 너무너무 심했었고 필라델피아도 별로 못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언더 경기가 나왔는데 상대가 시카고라면 그렇게까지 흔들릴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일단은 오바 보기에는 좋은 경기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내일은 또 이제 필라델피아 맥케인이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맥케인이 작년에 좀 일찌감치 부상으로 나가 떨어졌지만은 필라델피아 신인 중에서는 되게 좀 눈여겨볼 만 했었습니다. 올 시즌에 에지컴이 상당히 잘하고 있지만은 에지컴은 뭔가 피지컬적으로 돋보이는 게 많다면은 맥케이는 기술이거든요. 그런 것들로 팀의 또 이제 공격 옵션에서는 도움이 될 만도 하고 필라델피아의 공격력이 어쨌든 플러스가 되는 자원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는 뭐 지표만 따라가 봐도 충분히 오바를 노릴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이 돼요. 각각 공격은 훌륭한데 수비적으로는 사실 뭐 좋지는 않다. 시카고도 이 라인업이 수비가 될 만한 라인업이 아니거든요. 지금 뭔가 어거지로 좀 되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은 사실 어느 팀이 이길지 그거는 좀 애매모호하긴 하거든요. 제가 시카고를 지적할 때마다 얘네들이 여지껏 만난 상대들이 조금 약했었다. 근데 뉴욕과의 2번의 맞대결에서 그래도 좀 비벼주는 모습도 보이고 하면서 한 번은 승리까지 하고 좀 승패는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이제 필라델피아가 은근히 뭐 워싱턴이랑도 되게 어렵게 이기고 보스턴한테도 석패했고요. 브루클린은 그냥 무난하게 이긴 정도인데 뭔가 쉽게 가는 그림들이 많이 없는 점들. 올 시즌 그냥 내내 좀 똥게임들을 많이 하는지라 필라델피아가 전력으로는 저는 시카고보다 앞선다고 봅니다만은 글쎄 얘네들 하는 거 보면은 수비가 일단 문제가 많고 그냥 오바가 제일 나은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뉴올리언스 대 샬럿 매치. 여기는 보면은 일단은 내일 자이언이랑 미시가 퀘셔너블이 들어와 있고 샬럿도 지금 라멜로가 퀘셔너블입니다. 근데 라멜로가 저번에 이제 백투백 때문에 그때 한번 퀘셔너블이 들어왔다가 그냥 뛴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경기력은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자이언 얘는 이미 결장한 경기가 한번 있었었고 그 다음에는 근데 뭐 퀘셔널 지난번에 불 들어왔을 때는 그냥 뛰었었습니다. 딱히 얘네들이 뭐 내일 결장할 거다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들긴 하는데 자 먼저 라멜로가 있고 없고 차이 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뭐 여기 위에 있는 지표로도 라멜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작년 기준에 수비가 조금 괜찮아지긴 하지만 공격에서 잃는 게 상당히 커가지고 마이너스 5.4점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12점이나 언더로 간다. 공격이 되게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작년에는 그냥 샬럿이란 팀 자체가 너무 별로여가지고 라멜로가 있을 때조차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는데 어쨌든 상당히 언더로 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더 뜯어봤거든요. 보니까 라멜로가 경기를 하는 중에는 없을 때보다도 슈팅을 3.7회 정도 더 쏘고 야투의 퀄리티도 조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3점 찬스도 거의 뭐 7번을 더 쏴요. 라멜로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3점을 던지만 찬스조차 많이 안 난다. 성공률도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라멜로가 그냥 수비에서 까먹는 건 많다고 할지라도 샬럿이라는 팀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충분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반대로 자이언은 그렇게까지 작년에는 뭐 차이가 많지는 않았다. 이것도 자이언이 시즌 초반에 결정한 것보다 아마 12월인가 1월달 이후에 복귀했을 때
그때는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자이언이 없는 경기들이 상당히 안 풀렸던 것들. 작년에는 뭐 둘 다 엄청 밑바닥에 있었는데 올 시즌은 지금 이렇게 뭔가 왁구상으로는 뉴올리언스가 살짝 좀 모자라 보긴 하지만은 그래도 자이언이 있으면 좀 팀답게 굴러간다는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샬럿도 뭐 이 정도 구성이면은 지금 크니플 상당히 잘 뽑았고 꽤나 괜찮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인데 요즘에 이제 브리지스도 나름대로 잘해요. 뭐 크니플도 한번 부진을 겪었지만은 바로 다음 경기 때 잘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샬럿의 이런 경쟁력이 꽤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뉴올리언스는 직전 경기 때 오클라한테 그냥 계약살 당했었습니다. 3점이 아주 뭐 안 들어간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오클라마가 너무 잘했어요. 심지어 슛까지 잘 터지고 수비에서 그냥 개발렸다 뭐 그런 날이었는데 뉴올리언스는 지금 내부적으로 감독의 경질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팀적으로 지금 약간 좀 불안불안한 시기다. 그냥 뭐 뉴올리언스가 지금 이렇잖아요. 단순히 여기에 있는 거 말고도 지금 득점 같은 것들도 위에 있는 거는 이 그래프는 시즌 전체 지표고 여기 아래에 있는 건 제가 5경기만 가지고 온 거거든요. 최근에 뭘로 보나 공격 그냥 개판이고 실점도 상당히 많다. 수비적으로도 개판이다. 뉴올리언스는 이런 지표로만 봤을 때는 리그에서 가장 못하고 있는 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도 사실은 근데 뉴올리언스가 자이언이 뛸지 안 뛸지 샬럿조차 내일 라멜러가 뛸지 안 뛸지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해가지고 좀 지금 예측하는 건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만약에 뭐 둘 다 뛴다 그러면 오바에 대한 생각은 있습니다. 일단 뭐 라멜로가 뛰는 샬럿 많이 뛰는 팀이고 신바람 농구하려고 하고 뉴올리언스도 얘네들의 색깔상으로는 지금 봤을 때 뭔가 좀 언더팀이긴 한데 자이언이 있으면은 그래도 공격은 꽤나 되는 편이기도 합니다. 고투가이가 하나 있으면은 이외에도 뭐 트머삼이나 허브존스 3점 지원이 좀 된다든지 지난번에 오클라호마전에서도 그때도 이제 뉴올리언스가 어느 정도 점수를 뽑을 만큼은 저는 뽑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날 엄청 뭐 턴오버도 많았고 오클라호마 수비에 고전하는 와중에 그래도 진짜 못 뽑은 겁니다. 106점이면은 야 오클의 수비가 저 정도인데 그래도 뉴올리언스가 저 정도면 조금 하지 않았나. 3점도 40개 중에 16개면 그래도 이제 40%는 되는 거니까 저는 일단 오바에 대한 생각은 좀 있어요. 지금 예측하는 건 이것도 큰 의미는 없는 경기 같긴 하다 그런 생각이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애틀랜타 대 올랜도입니다. 여기는 이제 애틀랜타에서 트레이 형이 없는 점들 그런 점들만 꼬집을 수 있는데 자, 원래는 트레이 형은 이제 애틀랜타의 공격이 거의 뭐 모든 부분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작년이나 그럴 때는 그래도 트레이 형이 있는 게 확실히 좀 플러스가 되는 면모가 많이 있었거든요. 대신에 얘도 수비에서 까먹는 게 어마어마한 친구다. 자 이제 올 시즌입니다. 올 시즌은 그냥 본격적으로 트레이 형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냥 마이너스라는 게 많이 보여요. 거의 뭐 한 10점가량 이제 트레이 형이 없어지면은 트레이 형이 있을 때다. 트레이 형이 없을 때가 오히려 플러스고 트레이 형이 있을 때가 마이너스 8로 트레이 형의 이런 수비적인 아쉬움이 많이 묻어난다. 공격으로는 트레이 형이 있을 때가 플러스 한 6점가량 됩니다. 하지만 실점이 거의 뭐 한 15점가량 많아져가지고 트레이 형이 코트 위에 있는 게 오히려 경쟁력이 더 없다. 팀적으로는 이런 것들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봤을 때는 언더오버 상으론 뭐 득점이 한 6점가량 줄어드는데 실점은 15점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21점가량 언더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대로 뭐 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애틀랜타가 트레이 형이 없는 경기 딱 이제 부상을 딱 당했었던 1쿼터에 나가 떨어졌던 그날 이제 브루클린과의 경기에서도 언더 게임이 나왔었고 요즘에 애틀랜타는 딱히 뭐 오바를 볼 만한 팀은 아니에요. 반대로 이제 올랜도 얘는 이제 베인을 영입을 해가지고 아쉬운 공격을 채울 것이다. 사실 좀 안 됐거든요. 그 시즌 초반에 리그의 판도가 굉장히 좀 빠른 템포로 이어지면서 올랜도도 원래 극악의 수비팀인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오바 게임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얘네들의 색깔을 다시 좀 입히면서 최근에 이제 샬럿이라든지 워싱턴 같은 애들 리그 내에서 정체성이 약간 부족한 팀들 그런 팀들 상대로 107점이나 94점 이렇게 묶으면서 올랜도당 색깔로 많이 좀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기에서는 벤케로도 조금 나아진 것들이 있었는데 이 애틀랜타랑도 올 시즌에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제 올랜도가 사실은 조금 이기고 있다가 막판에 역전을 당한 경기예요. 점수도 보면은 올랜도의 색깔대로 점수가 많이 나진 않았다. 이날은 심지어 트레이 형이 그냥 풀 경기를 뛴 경기였는데도 이랬습니다. 점수가 초반에 일단 뭐 50점도 못 넘기고 시작을 하고 63점을 넣더니 후반으로도 점수가 많이 안 났었어요. 근데 올랜도가 한 10점 이상 리드를 하고 있다가 이거를 다 뺏긴 경기입니다. 이게 막판에 올랜도가 진짜 마무리가 안 좋았었거든요. 일단 뭐 트레이 형도 잘하지는 못했고 NAW도 3점 10개 중에 하나 넣어가지고 애틀랜타의 전반적인 3점이 이 모양 이 꼴이었습니다. 원래 애틀랜타는 이러면은 못 이기는 팀이거든요. 딱히 뭐 오펜 리바가 많았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올랜도가 더 심각해서 그래요. 이 빅3 중에 프란츠 바거너는 저는 꾸준한 활약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영입해온 베인이 이지경이었었고 야투 14개 중에 5개 3점 7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벤케로 15개 중에 4개 5개 중에 하나도 못 넣었어요. 3점을. 그리고 이날 특히나 막판에 이제 클로치 상황으로 갔을 때
가장 많은 슛을 던진 게 베인이랑 벤케로였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마지막 벤케로의 샷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샷 셀렉션이었었고, 이날 아마 올랜도 경기를 보신 분들은 벤케로의 안티팬이 될 만한 그런 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벤케로가 이렇게 진짜 고집 부릴 때는 엄청 고집을 부리는 선수예요. 그래서 아까 뭐 애틀랜타도 안 터졌지만은 올랜도 역시 3점 같은 것들이 밑바닥이었다. 얘는 자유투도 잘 얻는 팀인데 이날은 자유투도 별로 못 넣었었어요. 사실 지난번 맞대결은 그때는 사실 올랜도가 이겼어야 되는 경기인데 거의 뭐 져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경이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나름대로 나쁘지 않아요. 올랜도는 본인들의 정체성을 딱 이제 살려가지고 언더게임 템포나 수비 일단은 빡빡하게 하고 상대 템포에 말려들지 않고 샬럿 같은 팀이랑도 언더, 워싱턴이랑도 언더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의 색깔을 살리고 있거든요. 원래 애틀랜타 하면 그냥 답도 없는 오바팀이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트레이 형이 없는 경기도 포함이 돼서인지 점수도 많이 안 터지고 있고 수비도 은근히 되긴 한다. 이래서 저는 229, 230도 안 되는 기준점을 받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일단 뭐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 원래 애틀랜타가 원래 작년에는 오펜 리바를 상당히 잘 따는 팀이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리바가 그냥 개망했습니다. 상대한테 경기당 4.5번에 세컨 찬스를 허용을 하면서 리바를 상당히 많이 따이고 있거든요. 이게 리그에서 세 번째로 안 좋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올랜도의 뭐 추가적인 공격 찬스라든지 자유투를 많이 뜨는 팀이다. 이런 것들이 발현된다면은 저는 올랜도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언더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골스 대 피닉스예요. 자, 골스는 직전 경기 때 참 인디애나한테 그날 아마 인디애나가 백투백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자원들도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었었죠. 그날 패배를 했다. 커리가 진짜 아집을 부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얘기가 나오는 게 커리가 되게 좀 타이트하게 붙는 수비수들한테는 본인의 나 아직 커리다 살아있다 이런 것들을 과시를 하려고 원래 커리 하면 외곽인데 이날 외곽도 그냥 망했었고요. 뭐 플로터라든지 인사이드 들어가가지고 마무리 짓는 것들 그런 것들로 증명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안 풀린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인디애나 사실은 잘 터진 경기죠. 그날따라 뭐 니스미스도 터져 시아캄도 충분히 잘해 여기다가 퀸튼 잭슨의 커리어 나이시였다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4쿼터 때만 해도 10점을 앞서고 있었는데 그거를 뒤집히기도 했었습니다. 버틀로도 사실 이날 야투 같은 게 안 좋았기도 했고요. 지난번 경기 골스 참 뭐 수비적으로도 남대로 갖추고 있고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골스에 좀 안 좋은 면들이 많이 노출됐던 것 같다. 그래서 골스를 조금 이제 의심은 해야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기록상으로도 뭐 수비 같은 것들 괜찮게 지킨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공격이 그렇게 뭐 잘 풀리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반대로 이제 피닉스 어쨌든 부커도 요즘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야투가 들어가니까 상대 수비들이 좀 이게 딸려오고 거기서 파생되는 공격들 그런 것들이 조금 생기거든요. 또 이제 수비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특히나 직전 경기 샌안토니오 웬맨야말 샌안토니오를 상대로 승리를 했다. 물론 근데 그거는 그날 피닉스의 3점이 33개 중에 19개로 거의 뭐 60%로 터진 날이에요. 사실 그런 날은 질 수가 없습니다. 샌안토니오가 좀 안 좋은 것도 있었고 사실 뭐 이런저런 야투 시도가 많았다든지 반대로 또 자유투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피닉스가 그냥 잘 들어가가지고 이긴 날이거든요. 근데 뭐 그날은 어쨌든 공격도 공격이지만은 이 웬맨야마를 최대한 무력화 시켰던 거 웬맨야마 가급적이면 림에서 멀어지게 볼을 받게끔 하고 1차적으로 뭐 장신 선수가 많은 게 아니라 온일같이 좀 힘이 단단한 선수거든요. 무게중심도 낮고 웬맨야마한테 얘를 최대한 이제 림 밖으로 몰아냅니다. 거기서부터 공격 시작이 되면은 웬메냐마도 사실 지금 아직까지 슛 같은 것들은 리그 최정상급이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가지고 웬메냐마가 좀 안 좋은 날이기도 했었고 여타 다른 선수들 스테판 캐스 같은 애들 또 지랄했었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피닉스가 준비를 상당히 잘했다. 작년에 피닉스가 감독이 잘렸잖아요. 그 다음에 오트 감독이 지금 맡고 있는데 조던 오트 감독이 준비를 잘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피닉스는 직전 경기 때 뭐 화력이 폭발했지만 사실 최근에 좀 상승세의 원동력은 저는 수비적으로 좀 잘 갖춰져 있다 이런 생각이긴 하거든요. 유타 원정 가가지고 살짝 석패도 하고 덴버한테 그냥 개발리고 멤피스한테도 좀 아쉽게 졌었죠. 좀 많이 밀린 경기인데 막판에 추격을 한다던가 부커가 후반에 살아나가지고 그 다음 경기 유타는 그냥 뭐 개발났고 피닉스가 요즘에 조금 괜찮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여기 있는 것처럼 피닉스도 그 야투 방어라든지 3점 방어의 내용 자체들 이런 것들은 7등 3등으로 명확하게 피닉스는 조금 상승세의 흐름이긴 하다. 반대로 골스는 지금 딱히 뭐 오르는지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직전 경기가 너무 실망스럽긴 했었어요. 또 이제 그전 경기도 바로 또 이제 미러키한테도 무참하게 패배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10.5씩이나 받을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피닉스가 저번 경기는 진짜 너무 잘 터진 거긴 한데 그거를 감안을 한다고 해도
사실 수비적으로 저는 나아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이기도 해서 피닉스의 프렌 같은 거 좀 생각해보고 싶고요. 커리가 저번처럼 그렇게 개판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231.5 제가 오늘 좀 언더를 많이 보는데 이 경기도 언더 보고 있는 경기 중에 하나기는 해요. 반대로 골스는 그냥 사실 슛도 잘 안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수비는 그래도 갖춰져 있긴 하다 이런 팀이어서 언더 색깔의 팀이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언더 게임 쪽으로 둘 다 딱히 속공을 많이 시도를 한다던가 그런 팀들은 아니에요. 골스도 세트 오펜스 좋아하고 피닉스도 부커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얼리 오펜스보다는 로우 템포로 하는 편이어서 언더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클리퍼스 대 오클라호마입니다. 자, 제가 어제도 클리퍼스가 사실 스타팅 라인업이 아쉽다. 타이런 루 감독도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했었어요. 우리는 경기 시작 7분 동안은 디펜시브 레이팅이 155로 그냥 말도 안 되게 높다. 실점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는 소리인데 그 이후에는 우리는 리그에서 두 번째로 좋은 수비팀이다. 작년에 이제 클리퍼스는 그 제프 벤건디, 이제 벤건디 형제가 그 감독 시절에도 굉장히 수비를 세팅을 잘하기도 유명했는데 제프 벤건디가 이제 클리퍼스 와가지고 수비 스킴을 지도를 하면서 클파가 작년에 굉장히 좋은 수비팀이었었거든요. 오클라호마도 당연히 리그에서 최고의 수비팀이었었고 맞대결 상으로도 언더가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난 적이 있긴 했었어요. 이거는 까보면은 클리퍼스가 3점을 37개 중에 20개를 넣은 날이다. 실제적인 야투 시도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야투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다. 오펜 리바도 많이 따고 야투가 좀 말이 안 되는 날이긴 했었다. 이런 건데 어쨌든 그전에는 상당히 좀 이렇게 언더 게임 템포가 많았다는 것들, 그리고 클리퍼스가 오클한테 5연패를 당했다는 것, 작년에 전패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일단 클리퍼스가 백투백이고 어제 경기 카와이가 이제 발목 쪽에 부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지금 캐치업에 올라와 있습니다. 브래들리 빌도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일도 캐치업에 올라와 있고 해가지고 나는 클리퍼스가 올해는 카와이가 딱히 본인은 나는 백투백 상관없이 다 뛰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근데 반대로 프런트 쪽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건 좀 재고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프런트에서 할 정도로 이 카와이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줄 가능성이 높아요. 작년에 카와이는 출전 경기 수보다 결장 경기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카와이가 있고 없고를 한번 볼 텐데 먼저 카와이는 원래부터 작년에 사실 그 전년도보다도 조금 안 좋은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도 그 전년도 여기 보면 이게 2-4-25 시즌인데 2-3-24 시즌에도 카와이는 이런 그 넷레이팅 상으로 거의 10점 이상 15점 가까이 플러스가 되는 선수였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일단은 한 11점가량 카와이가 뛸 때가 좋아지는 게 보입니다. 공격에서도 10점가량 먹고 들어가고 수비적으로도 좋아진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수양면에서 좀 잘 되는 선수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맨날 보여드리는 이런 경기에 실제적으로 출전한 것과 결장한 거 이런 것만 살펴봐도 카와이가 없어지면 팀은 9.4점가량 손해를 보고 약간 언더로 간다. 카와이가 확실한 존재감을 입증했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올 시즌에 보면은 약간 얘기가 다릅니다. 물론 되게 좀 스몰 샘플이니까 이걸 너무 신경 쓰면 안 되긴 하지만은 없을 때는 플러스 20.73, 있을 때는 마이너스 11.48이다. 이게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클리퍼스의 다른 애들보다도 이게 너무 많이 보여. 공격도 10점가량 안 되고 디펜시브 레이팅은 거의 한 22점이 떨어진다. 카와이 하면은 리그를 대표하는 이런 맥마킹 하는 선수인데 이런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어찌 보면은 저는 약간 카와이가 못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 관리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좀 직전 경기 때 발목 쪽에 부상도 있다고 하니까 내일은 그러니까 저는 카와이가 없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아마 대존주라든지 다른 애들이 이렇게 포워드 하나 볼 거고 콜린스가 선발로 올라서지 않을까 드디어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클리퍼스는 일단은 선발 스타팅 라인업에 일단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오클라호마가 너무 좋은 팀이긴 합니다. 내일은 또 홈그랜도 복귀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몇 번 오클라호마의 홈그랜과 제이더비 없는 경우 그 경우에 전승이었다. 그리고 상대를 좀 저득적으로 많이 묶더라. 지금 오클라호마의 그 에런 위긴스가 식스맨상 후보에서 가장 이제 그 높은 배당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1번 주자라고 해요. 여전히 스가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 경기 뉴올리언스와의 경기 때 그냥 오클라호마가 너무 잘해버렸잖아요. 슛도 잘 들어가고 케이스 월라스의 압박이라던가 상대 턴오버 유발 되게 잘하고 안 그래도 지금 클파는 엄청 이제 나이가 많은 팀인데다가 하든이 오늘도 잘했지만 턴오버도 엄청 많이 범했거든요. 리그에서 클리퍼스가 범하는 턴오버가 18.4회 골스랑 공동 1등이에요. 골스, 클파, 유타 이렇게 세 팀이 턴오버가 가장 많은 팀들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오클라호마한테 사냥당할 만도 하다. 카와이가 없는 것도 지표로는 지금 오히려 없을 때가 좋다고 하는데 여지껏 보여준 것도 있기도 하고 카와이가 어쨌든 건강한 시즌이니까 저는 카와이가 없는 게 유의미한 타격이 될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냥 오클을 좋게 볼 만한 경기 같기는 해요. 심지어 오클은 지난번 경기 보면은 백인 센터가 하나 있었고 브랜든 머싱인데 걔 하나 있었고 또 제일린까지 그날 제일린이 3점이 진짜 잘 들어갔어요. 또 제일린이 이제 또 중간에서 링커 역할까지 잘해주고 팀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워낙에 상대가 뉴올리언스 좀 개차반인 팀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오클은 오클다웠다.
이런 것들도 보이는지 여전한 수비력과 함께 공격에서도 그날 되게 터졌는데 내일 뭐 공격은 사실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봤을 때는 오클의 살짝 약점인 높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홈그레인이 복귀하고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클을 좋게 보면서 사실 지금 오클도 그렇게 빠른 팀이 아니고 클리퍼스는 리그에서 가장 느리고 슛을 안 던지는 팀 중에 하나다. 그런 까지 고려를 했었을 때 저는 언더 게임과 함께 오클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